네, 최상병 특검 거부권이 임박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안이 의결됐는데요. 한덕수 총리는 야당 주도로 의결된 최상병 특검법은 절차나 내용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정부 서울청사입니다. 이제 윤 대통령이 제2요구안을 제가하면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제2요구안을 의결하면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의결한 제2요구안을 윤 대통령이 제가하게 되면 대통령 고유 권한인 거부권이 행사되는 겁니다. 거부권 행사 시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온 최상병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 총리는 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했습니다. 우선 특검의 경우 과거부터 여야 합의 또는 정부 수용을 전제로 도입돼 왔지만 야당이 이를 어기고 단독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헌법상 상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내용상으로도 야당이 수사 대상과 범위 등을 정하도록 해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게 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 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정부는 회의 시작 15분 만에 제2요구안을 의결했는데요. 앞서 정부 여당이 줄곧 특검 도입에 반대해온 만큼 윤 대통령도 재가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할 거로 예상됩니다. 앞서 가장 최근 거부권 행사인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 당시 윤 대통령은 오후 3시 반쯤 제2요구안을 제가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이후 10번째 거부권 행사이자 4월 총선 참패 이후 첫 거부권 행사로 기록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임박하면서 정치권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차례 행사했다며 엄호했고 민주당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이 남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10번째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겠군요. 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국민과 전면전을 하려 한다며 고집불통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거부권 행사 시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할 거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소귀의 경일기였다며 전쟁을 피하지 않겠다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참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고집불통, 일방통행, 역주행 정권입니다.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길이길이 역사에 남길 것입니다.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전쟁을 피하지도 않겠습니다. 앞서 어제 7개 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길 뿐이라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오늘도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또 오는 25일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금껏 여야 합의 없이 특검이 도입된 사례는 없었고 민주당이 추천권을 독점하는 특검 임명 방식 등 절차도 불공정하다는 입장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미국 사례까지 들면서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고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하고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인 것입니다. 여당은 또 법안이 국회로 돌아올 것을 대비해서 이탈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재표결 때 법안이 통과되려면 여권에서 최소 이탈표 17표가 나와야 하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법안 찬성 의견을 밝힌 일부 의원과 낙선자가 변수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국방 안보 보훈이 보수의 핵심 가치이고 그 상징을 위해서라도 특검을 과감하게 수용해야 한다며 자신은 여전히 찬성 입장임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별적으로 의견을 내는 의원들과 접촉하고 있다며 이른바 단일 대오의 이상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야 간의 원구성 협상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협상을 하나요? 네, 오늘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들이 함께 만나는 이른바 2+2 회동을 합니다. 오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가 회동 결과에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거로 전망했습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거부권 행사 시 정부 여당의 독주 체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굵직한 상임위원장을 쥐는 게 맞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의견 교환을 통해서 균형을 맞춰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와 운영위만큼은 상임위원장을 가져오겠다. 최소한 이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들으셨듯 원구성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입니다. 통상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런 관례와 사실을 외면한 채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총선의 민의를 의회 독재로 가라는 신호등으로 보고 브레이크를 빼고 직진한다면은 반드시 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다음 달 5일 열려야 하기 때문에 이틀 뒤인 7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야 입장차가 큰 만큼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여야 각 당 상황도 좀 알아보죠.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고요? 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당 지도부는 오늘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지난 13일 황우여 비대위가 정식 출범한 지 8일 만에 이루어지는 첫 전직 대통령 예방입니다. 취임 인사 차원이지만 전당대회 규칙 변경 문제 같은 당 현안에 대한 조언도 구할 거로 보입니다. 황 비대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선배들의 지혜가 중요하다며 이전 대통령이 당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의견을 들어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 경선 결과를 두고 후폭풍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추미애 후보 낙선이라는 뜻밖의 경선 결과가 지지율 하락과 당원 탈당으로 이어졌다는 인식 속에 당내에서는 당원들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국회의장 원내대표 경선에서 권리당원의 의견을 10분의 1 이상 반영하는 이른바 10% 룰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어제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 회의에서도 대학 총장을 뽑을 때도 교수뿐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참여하지 않느냐며 당원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 거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협상력이 중요한 국회의장에 당원들의 입김이 작용하는 건 옳지 않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법사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오 후보자에 대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보고서를 안건으로 올려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오 후보자 적격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민주당은 가족 관련 편법 특혜 의혹을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공수처가 수사하는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뿐 아니라 누구든 성역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오 후보자의 소신을 존중해서 문제점이 있지만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최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오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다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도 출석할 예정이라서 이른바 VIP 경로서를 두고 대질 조사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입니다. 네, 김계환 사령관이 오늘 다시 출석했다고요?
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다시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4일 첫 조사를 받은 지 17일 만에 이루어지는 재조사입니다. 김 사령관은 첫 출석 당시와 마찬가지로 VIP, 이른바 대통령 경로설에 대한 진위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 없이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해서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말씀하신 거 맞나요? 장관, 이처 보류 주시 외압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김 사령관은 지난해 최상병 사망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외압이 행사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후 이 같은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박 전 단장도 함께 소환합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해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한 바로 다음 날 예정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됐는데 이 배경에 VIP, 즉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하며 장관과 통화한 뒤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김 사령관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와 반대로 김 사령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박 전 단장 측이 항명 혐의를 벗기 위해 거짓 주장을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을 같은 날 동시에 부른 만큼 대지를 통해 이른바 VIP 경로설의 진위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대한 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김 사령관을 상대로 15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새로 구성했다면서 15시간 동안 이어진 지난번처럼 늦은 밤까지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밖에 공수처는 어제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지난 2일에 이어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후 그간의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으로 충격에 빠진 이란은 5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모하마드 모크베르 소속 부통령이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은 가운데 다음 달 28일로 대통령 보궐선거일을 확정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불의의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현직 대통령을 잃은 이란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دیروز شنیدیم هممون دگرگون بودیم که چه اتفاقی میخواد برامون بیفته برای ایشون برای مملکتمون که از دیشب تا صبح چک کردیم تا دم صبح دیگه 수도 테헤란 등 주요 도시마다 추모 인파가 거리를 가득 메웠고 침통한 분위기 속에 추모 기도회가 광장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5일간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된 가운데 예술, 체육 행사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داشتیم اولین رئیس جمهور شهیدمون نبوده مطمئناً از این حادثه با هم مثل همیشه سربلند رد میشیم. 이런 가운데 이란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보궐선거일을 다음 달 28일로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 관련 조항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으며 후보 등록은 이달 28일 마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헌법은 대통령 유고 시 50일 이내 보궐선거를 통해 직선제로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Find an individual that can potentially marshal public support, increase voting to show some legitimacy, but also find a candidate that will be loyal, conservative, and support the current direction of the Islamic Republic. 새 대통령을 선출할 때까지 대통령 직무는 모하마드 모크베르 수석 부통령이 대행합니다. 모크베르 부통령은 최고 지도자의 돈줄 역할을 해온 투자펀드 세타드의 CEO를 역임하는 등 하메네이의 측근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시작된 히잡 시위의 유혈 진압과 장기적 경제난 등으로 강경 보수파 정부에 대한 불만도 감지되고 있는 이란 사회. 아무런 차질 없이 국정이 운영될 것이라는 이란 수뇌부의 공언이 과도 체제에서 지켜질 수 있을지 지구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의 헬기 추락 사망 사고의 원인이 헬기의 기술적인 고장으로 보인다고 이란 국영 매체가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현지 시간 20일 라이시 대통령이 호다 아파린댐에서 타브리즈 정유 공장으로 돌아오던 중 기술적인 고장으로 발생한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순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헬기 추락 사고 원인에 대해서 이란 국영 매체가 명시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외신들은 라이시 대통령이 사고 당시 미국산 벨 212 헬기를 타고 있었다고 보도하면서 국제사회로의 제재로 이란이 헬기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헬기 추락으로 숨진 이란 대통령에게 애도를 표했지만 동시에 손에 피를 묻힌 인물이라며 중동 지역 불안정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 이번 사고에 미국은 관여하지 않았다며 미국 제재가 간접적인 원인이라는 주장도 터무니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란 대통령이 매우 불행한 헬기 사고로 숨졌다며 계속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원인을 파악할 방법이 없지만 미군이 움직일 정도의 안보상의 영향은 없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책임론이 우려되는지 질문에는 이번 일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d no part to play in that crash, and that's a fact, plain and simple. 항공기 구매를 금지한 미국 제재가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이란 전 외무장관 발언에 대해 백악관은 근거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Now, as for this claim about U.S. sanctions being responsible, it's utterly baseless. Iranian official sources were out there citing poor flying conditions as a cause for concern, specifically fog. 이란 대통령 사망에 대한 공식 반응은 국무부에서 나왔습니다. 두 문장짜리 짧은 성명을 통해 애도를 표하고 새 대통령 선출과 관련해 자유를 위한 투쟁에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브리핑에서는 최악의 인권 침해를 자행한 라이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바뀔 수 없다며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접근도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that doesn't change the reality of his record both as a judge and as the president of Iran, the fact that he has blood on his hands. 미국과 이란은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후 공식 외교 관계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백악관은 라이시 이란 대통령 장례식에 조문단을 보낼지 질문에는 지금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가수 김호중 씨가 여전히 인정하지 않은 혐의가 있습니다. 바로 증거인멸 교사 혐의인데 관련 증거 확보에 주력하는 경찰이 혐의 적용에 성공할 경우 실형 가능성도 작지 않습니다. 이대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고 전까지 가수 김호중 씨가 있었던 술자리는 모두 3곳. 먼저 스크린 골프장에서 일행들과 함께 맥주를 주문했고 식당으로 옮겨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7병과 맥주 3병을 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차로 룸사롱으로 가서도 술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처음엔 술자리를 함께 했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 술잔에 입은 댔지만 음주는 하지 않았다고 철저히 부인하다가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한 번에 수십억 규모의 매출을 내는 대규모 콘서트를 끝낸 직후입니다. 영상에 고스란히 담긴 사고 후 미조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와 함께 김 씨가 현재까지 인정한 혐의입니다. 사고 후 미조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도주치상은 최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아직 인정하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바로 증거인멸 교사 혐의. 경찰은 사고 직후 김 씨가 매니저에게 경찰에 대신 가달라고 말한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김 씨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 매니저가 경찰에 대신 자수하는 사이 김 씨는 15km 넘게 떨어진 경기도의 한 숙박업소로 급하게 이동했습니다. 예약하셨죠? 예약하시자마자 오셨습니까? 한 10분 만에 온 거예요? 아니면 거의 그 정도. SUV 차량에 있는 메모리 카드를 폐기할 때 김 씨가 가담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이미 출국 금지된 기획사 대표, 본부장, 매니저와 함께 조직적으로 가담했거나 최소한 공모했다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지금 공무집행 방해를 조직적 차원에서 김원중 씨도 함께 한 것이 분명한 것인지에 대한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이미 인정한 혐의에 아직 인정하지 않은 혐의까지 모두 인정될 경우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현재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의혹 등을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모레 서울 콘서트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관객들이 예매를 취소해도 수수료를 내지 않게 됐습니다. 티켓 판매처인 멜로는 오는 23일과 24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 김호중 앤 프리마돈나 예매 티켓 환불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애초 관객이 공연 하루나 이틀 전에 취소하면 티켓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내야 했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이 규정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멜로는 환불 정책이 바뀌기 전 예매를 취소한 관객들도 취소 수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오늘 새벽 4시 50분쯤 서울 자양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20대 남녀가 목에 흉기로 찔렸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 여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고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세종시에 있는 육군 3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훈련 중에 수류탄이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훈련병 1명이 국군 대전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간부 1명이 다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육군 32사단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곳 육군 3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수류탄 폭발 사고가 난 건 오전 9시 50분쯤입니다.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다가 벌어진 일로 전해졌는데요. 병사 1명과 간부 1명이 다쳤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훈련병은 결국 병원에서 숨졌고 현재 간부 1명은 손을 다친 채 국군 수도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은 사망 장병과 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는데요. 민간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세종시에 있는 육군 3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도중 수류탄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병사 1명과 간부 1명이 다쳤는데요. 크게 다친 훈련병이 국군 대전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간부는 손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군은 사망 장병과 그 유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고요. 민간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32사단 앞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이서는 두 분을 모셨는데요.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주제요.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 번째 거부권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최상병 특검 재의결안을 오늘 이제 의결을 하면은 거부권 행사가 되고 10번째 거부권이 됩니다. 오늘 오전에 조국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던데 횟수로 치면은 이승만 정권보다 거부권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펼쳤더라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여당 당선인들에게 거부권 행사를 좀 적극 요청해달라 이렇게 요청도 했고 거부권 이번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당선인의 요청을 잊자 내가 국민의힘의 호위무사가 되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사실 최상병 특검은 국민적으로 압도적 지지를 받는 특검인데 대통령이 왜 이렇게 거부권에 대해서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는지 저희로서는 매우 의문이고요.
최근 영수회담 등으로 태도가 변화한 듯 보이나 뭐 성과가 없자 다시 좀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역대 정부보다 많은 거 아니냐, 뭐 민주당에선 최악의 정권으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거부권의 획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예.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이 입법부,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인 거부권이 10회나 발휘됐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거부권을 10회나 유도하는 입법을 했다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부권의 횟수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제가 들어온 다음에 무려 2,595회나 거부권이 행사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민들이 훌륭한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는 루즈벨트만 해도 635회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만 해도 1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헌법들이 대통령이 행정부가 국회에 견제 수단으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부권에 대해서 왜 행사했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10회나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거부권이 10회나 발동될 수 있는 법안들을 민주당이 폭거로 의회 폭거로 통과시켰다에 더 집중을 해야지 맞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예. 네. 루즈벨트 대통령이 635건이다. 이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행사해야 될 때는 행사하는 게 맞다라는 주장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행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해병대 최상병 특검의 경우는 정말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적 압도적 지지를 받는 법안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국민은 즉 민심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으로서는 지적할 수뿐이 없는 것이죠. 저희는 뭐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이 좀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은 법리에 의해서 진행돼야 되는 것이지 여론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 최상병 사건에 대한 외압이 있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이를 공수처에 고발한 것입니다. 지금 공수처에 고발을 했고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끊임없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에는 정쟁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에 지금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또 지금 특검 같은 경우는 이 제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특검 제도는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수사 자체가 미진했다. 예. 보충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 자체도 상당히 어긋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번 이 주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현재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무려 1,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기관이다. 그리고 매년 200억 원의 예산을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 지금 이런 것을 수사하라고 만든 기관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는 없다. 진짜로 진실 규명을 하고 싶다라고 싶은 게 본심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특검의 결과를 지켜봐라.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으니 수사에 대한 명확한 이 결론을 보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시고요. 공수처 수사 얘기를 하셔서 오늘 핵심 인물 2명이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서 소환이 됩니다. 그래픽을 좀 보여주실까요? 네, 오늘 공수처가 최해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핵심 인물 2명을 대질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오후에는 오른쪽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촉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VIP 경로설,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 진술을 할 2사람이고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질 조사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좀 사건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 이런 또 기대감도 있는 것 같던데요. 저는 김계한 그 해병대 사령관님이 뭐 지금은 부인하고 있지만 진실은 뭐 박정훈 대령에게 한 이야기가 진실이 아닐까 싶고요. 서로
어떤 대질 신문을 하다 보면은 예. 거짓말은 또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진실이 규명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 박정훈 대령이 예. 수사단장이었는데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박정훈 대령의 그런 전언이 진실이고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그러면 공수처 수사가 오늘 핵심 인물 대질 조사까지 하면서 조금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인데 네. 일단 수사 지켜보자 이런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을 하시겠습니까? 공수처가 수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다만, 공수처의 자원이 매우 부족하고 또 이 수사는 권력자들의 어떤 전화 통화라든지 이런 증거가 7월 달이면 모두 통신 기록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계속 의혹이 남고 그다음에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빨리 자원을 투입해서 수사 규명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어떤 의혹이 해소되기 때문에 오히려 또 도움이 됩니다. 떳떳하면 왜 특검을 거부합니까? 저희는 참으로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속도를 더 낼 필요가 있어서 하자는 거다. 이런 빨리 얘기입니까? 규명해서 이걸 털어버리고 가야지 언제까지 이 얘기만 하고 있을지 참 의문입니다. 이게 논리가 안 맞는 게요. 특검이 들어갔을 때 수사 속도가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한 이야기가 이거예요. 진짜로 진상규명을 원한다면은 지금 현재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라고 하는 게요. 특검이 들어가게 되면 통상적으로요. 수사에 처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특검들을 보면은 기존의 검찰 수사를 답습하는 정도에서 다 마쳤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검찰직을 수행하던 분들이 지금 검찰 특검으로 임명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변호사로 활동하던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지금 검찰로 임명이 됩니다. 전문성 역시도 떨어진다라고 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로 여기에서 민주당이 정말 원하는 게 진상규명이라면 당연히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봐야 맞는 것이다. 이게 정쟁용이 아니라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여기에 박정훈 대령이 여기에 어떤 이해 목적이 있어서 거짓말을 하겠느냐라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대통령은 여기에서 어떤 이해 목적이 있어서 이 외압을 가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너무나 슬픈 사건이지만 고 최상병이 죽었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는데요.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여기에서 이런 외압을 강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 사건이 복잡한 수사가 결코 아니다. 간단한 사건이니 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아니 그런데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 로비설이 나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왜 호주로 보냈는지 이게 점점 의혹이 커져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검은 2달이면 끝납니다. 특검 시한이 있습니다. 그럼 시한 내에 2달 안에 끝나는 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좋은 수지. 이걸 가지고 왜 질질 시간을 끌고 이거 막 무리수를 두고 거부하고 이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어야 되는지 저희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군 통수권자가 그러한 정말 특혜를 주는 지휘를 했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규명하자.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 정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명확한 이유는요. 문재인 전 정권 당시에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해공무원의 실종을 월북몰이를 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이 한 사람의 아버지가 그리고 한 사람의 자식이 한 사람의 남편이 죽은 사건인데 이것을 지금 정말로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이 지금 문재인 정권입니다. 자, 만약에요. 진상규명이 목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똑같은 주장을 해야 돼요. 이 사건 훨씬 더 심한 사건 같지 않습니까? 근데 왜 민주당 내에선 본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 주장하자는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옵니까? 그리고 지금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는 사건이 단순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수사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국민들의 여론을 계속해서 건들면서 이 부분은 특검을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뒤에 숨어져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정치적 목적뿐이 없다. 이것이 정확하게 팩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반론 듣고 넘어갈게요. 네. 아니 특검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범죄와 연루됐다는 반증인데 왜 그런 주장을 국민의힘에서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서해 공무원 사건이나 이런 거는 친윤 검사들이 정말 야당을 이잡듯이 2년간 털털 털었는데
아니 뭐 특검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뭐 서울중앙지검 투입해서 그냥 수사하시면 되지. 여태까지 계속 그러셨잖아요. 이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이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지금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것을 왜 탄핵으로 연결시키냐? 민주당이 계속 탄핵하고 연결시키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임기를 줄여야 된다, 대통령 탄핵시켜야 된다, 민주당 입에서 나오고 있는 발언인 거예요. 네, 그리고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은 지금 민주당이 믿고 있는 것은 192석이라는 의석수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더 이상 이용하지 마라. 민주당이 정말 입으로 그렇게 외쳤던 민생 법안 어디 갔느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지금 잠시만요. 지금 두 분이 벌이신 게 이제 특검 공방에서 탄핵 공방으로 넘어갔잖아요. 네네. 지금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계속 탄핵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억울한 그 병사의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게 목표가 아니라 김용민 의원처럼 노골적으로 뭔가 대통령실과 관련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특검 탄핵으로 가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탄핵 이야기나 또는 3년은 너무 길다라고 하는 저희 조국혁신당의 선거 슬로건에 대해서 역풍이 불고 있느냐, 속이 시원하다라고 하는 순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은 이미 심정적 탄핵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보는 것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면 심정적 탄핵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어차피 표적은 대통령 아니냐, 지금 탄핵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만들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좀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을 좀 분리해서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국혁신당이 주장한 것도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주장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니까. 민주당도 탄핵 얘기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민 의원이 그러한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통령이 연루됐다면, 범죄가 확정되었다면 이러한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가정을 전제로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답변한 것을 가지고 민주당이 마치 당론으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다고 이야기하시면 좀 이것은 매우 일반화의 오류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해병대 특검을 빨리 추진해서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것을 좀 걷어내자, 이런 욕망이 더 큽니다. 제가 뭐 말꼬리 잡는 건 좋아하지 않지만 말꼬리를 잡아야겠네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첫 번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따로 보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에 총선 슬로건이 지민 비조였어요. 네, 함께 봐달라고 외쳤잖아요. 지금 같은 곳으로 봐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대변인께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아닌가 해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탄핵을 민주당과 지금 조국혁신당 따로 봐달라고 했는데요. 조국혁신당이 지금 탄핵을 강하게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당원들, 진보 쪽 지지자들이 선면성이 민주당보다 강한해서 지금 약 1만 2천 명 정도가 탈당을 하면서 조국신당에 가입하고 있는데, 지금 발언은 민주당은 탄핵을 전혀 원치 않고 조국신당이 앞장서고 있으니까 따로 봐달라고 하는 것이면, 우리가 선명성에서는 확실히 조국신당한테 뒤처지고 있다를 자인하는 것인지도 좀 되묻고 싶네요. 그리고 민주당 속뜻, 제가 볼 때 누가 봐도 탄핵 맞다. 그리고 이게 지금 국민들 진짜로 이렇게 민생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게 탄핵 정쟁용으로 이렇게 법안들 또 22대 국회도 마무리할 것이냐. 진짜로 이게 젊은 정치인들이라도 여기에 민주당 내에서 목소리를 내줘라. 지금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리고 민생 좀 돌보자라는 목소리 좀 내줘라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을 목표로 하는 거대 정당인데 뭐 헌정 중단을 아무런 증거 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정말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을 때, 그러한 때 탄핵이 추진되는 것이지, 아무 때나 헌정을 중단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운영될 수 있습니까? 그런 오해는 거둬주십시오. 오해라고 하기 참 슬프네요. 그리고 여기 대통령이라는 것이요. 계속 이번 총선이 끝나고 민주당이 민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대통령 역시 민심에 의해서 선출된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하는 분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5년 이 대통령으로 선출할 때는 5년 동안 당신의
이 국정 방향대로 한번 국가를 이끌어 보십시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탄핵이라는 것은요, 이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이 신임한 이 신임에 대해서 빼앗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정말로 정쟁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과 뭐 완전히 같은 결로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럼 신장식 당선인이 지금 뭐 심정적인 탄핵 상태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그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뭐 저희는 탄핵 뭐 이런 얘기는 논의가 없고 예. 그 최상병 특검, 김건희 종합 특검을 빨리 처리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덜어주고 국민의 삶에 대해서 토론하고 정말 협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협치를 바라는 민주당이라고 하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인데. 거짓말입니까? 두 분 중에 네. 누가 거짓말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달 말에 그러면 다시 표결하는 거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17표 정도 이탈표가 나오면 다시 통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탈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여러 상황들 그리고 공천받지 못한 분들, 낙선한 분들 숫자를 세고 그리고 지금 일부 여기에 찬성을 하겠다는 의원들, 안철수 의원, 네, 뭐 이 분들의 그 숫자를 세서 만에 하나 이탈표가 발생해서 이 특검법 그러니까 지금 거부권으로 돌아온 게 재해결될 확률은 없는가? 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없다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은 지금 특검법 자체의 속뜻을 알고 계실 것이다. 그리고 일부 반대하신 분들도 반대 표명은 하셨지만 막상 표결 가서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믿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그럴까요? 네,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조금만 들여다보면요. 민주당이 지금 이것을 거대 의석을 이용해서 얼마나 지금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 정부를 흔들려고 하고 있는지 현 정권과 대통령을 흔들려고 하고 있는지 이것이 곧 민생을 흔드는 일이라는 걸 최소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이 의결이 있을 때요. 여기에 지금 반란표 세출을 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이렇게 비민주적인 절차는 없겠지만요. 제가 봤었을 때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정당의 지지자들이 정말 이게 통과됐었을 때는 정말 이게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국가를 생각하지 않는구나,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지금 이렇게 걱정하는 이탈표가 발생할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되려 민주당에서 의식 있는 의원들께서 네, 최소한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반대표가 나올 확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탈표가 이쪽에서 나올 것이다. 민주당에서 나올 수 있다고 성일종 의원도 그 얘기하던데요. 가능성 있는 겁니까? 아니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정치를 지향하지 권력 핵심에 잘 보이려는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차이고요. 유상범 의원이 김웅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 콕 찍어서 이분들 외에는 이탈표 없다 자신하고 있고 대통령이 또 당선인들을 쪼개서 식사하면서 아주 어떤 그냥 설득 내지 회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 인사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찰 캐비넷 두려워서 이거 무슨 소신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양심에 호소하고 언론에 여론에 호소하면서 최상병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말하고 있는 국민이 지금 개딸 부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강성 지지층들을. 이번에 지금 그 국회의장 선출 과정에서도 보면요. 지금 이게 개딸 부대들이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니까 지금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하는데도 당원 10%의 그 반영을 하겠다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민주당이 정확하게 지금 인지해야 될 것이요. 아무리 의석수가 많다라고 해도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국민이 45%에 이릅니다. 45%의 국민을 배척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일부 목소리가 큰 이 강성 지지층들 이 사람들이 국민을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처럼 지금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회의원들 표심은 이번에 국회의장 경선 보니까 누구도 모르겠던데요. 이번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최상병 특검법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면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의 맞공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문 전 대통령 회고록 관련해서 김정숙 여사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배현진 의원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의 회고록 주장에 따르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지금 뭐 수사가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갔다 온 주체는 김정숙 여사거든요. 김정숙 특검으로 해서 그 관련 내용들을 누가 이 일을 공무원에게 본인의 직권을 남용해서 시켰고 항목에 맞지 않는 예산을 지출해서 영부인이 해외에 관광을 다녀오게 했는가를 밝혀내게 해야겠죠. 회고록의 제목이 좀 자백으로 바뀌어야겠다. 오죽 지우고 싶었으면 그런 본인이 좀 뭔가 찔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 줄줄이 쓰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회고록 제목 자백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배현진 의원 주장이고요. 지금 이 사태를 들여다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실은 수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네, 저는 뭐 김정숙 여사가 주가를 조작했나, 은행 잔고를 위조했나,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시켰나, 대거성 후원을 받았나 물어보고 싶고요. 대통령 배우자의 특사 순방은 우리 대변인도 좋아하시는 미국 퍼스트 레이디도 빈번하게 가는 외교 갈래입니다. 배현진 의원 논리대로라면 수행원들 데리고 명품 쇼핑한 김건희 여사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될지 제가 궁금하고요. 예비비 500억 원을 순방에 사용하고도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하고 잼버리 부실 운영으로 국격 떨어뜨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작심하고 적어오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에 대한 물타기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배현진 의원의 억가라고 생각합니다. 억가다.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이게 횟수가 그렇게 중요하면요. 횟수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 김정숙 여사가 총 48회 지금 외국을 나갔네요. 다른 대통령의 영부인들, 이명박 대통령 당시 28회, 노무현 대통령 당시 25회,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 15회를 나갔는데요. 김정숙 여사 48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외국을 나갔다 안 나갔다가 아니에요. 이게 국익을 위해서 나갔느냐, 내 개인 욕구를 위해서 나갔느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지금 대통령의 영부인이 움직이는 것은 모두가 다 혈세로 사용됩니다. 혈세가 국익을 창출하는데 국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졌느냐, 아니면 개인의 욕구를 위해서 사용되어졌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비단 지금 인도 타지마할뿐만이 아닙니다. 이거 인캄 이체라고 해야겠네요. 인도 타지마할, 그리고 캄보디아, 이집트 피라미드 지금 외유성 관광 사건, 그리고 체코, 프라하, 지금 이런 부분들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다 건들 수도 없어요. 다 나열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인도 타지마할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들이 먼저 영부인의 방문을 요청했다라는 것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타지도 않은 비행기에 대통령 전용기를 달고 휘장을 달고 움직였고, 또 여기에 청와대의 전용 요리사부터 지금 약 40명이 넘는 이 수행원단까지 무려 혈세 4억 원을 쓰면서 지금 3일 다녀온 겁니다. 자, 이런 사건들을 가지고 커버 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지금 김건희 여사 아직 사실로 밝혀진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자, 어떤 것이 센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다 사실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을 할게요. 자, 여기에 지금 국민 혈세를 건든 것보다 더 큰 범죄가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좀 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삼김 여사 특검이 나오는데 전 삼김 여사 특검뿐만이 아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특검도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올라가야 된다. 또 부동산 가격 등 지금 여기에 통계 조작했던 사건들도 특검 가야 된다. 또 김정숙 여사 지금 이 외유성 논란 이거 다 특검 가야 된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명품 옷, 귀금속 등등 이것도 특검 가야 된다.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보도다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넘겼던 USB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이런 것도 특검 가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진짜로 국민들께서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검 줄기차게 요구해라라는 말씀드립니다. 김민수 전 대변인이 지금 얘기를 너무 길게 하셔갖고 반론 기회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김건희 여사가 유럽 순방 가서 명품 쇼핑을 한 게 어떠한 국익에 부합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런 부분도 좀 소상히 살펴주시면 그게 지금 혈세가 썼나요? 김정숙 여사처럼 혈세 사용 부분을 수행원을 대동하고 갔잖아요. 그거는 인건비 안 드나요? 어쨌든 지금 뭐 두 분 얘기를 들어보면 특검 공방에 영부인 공방까지 지금 여야가 상당히 좀 냉랭해진 그런 상황인데 어제 여야 대표가 이런 상황에서 만났습니다. 분위기가 어땠는지 두 번째 주제요. 함께 보시죠. 저는 김건희 여사가 갈 곳은
법당이 아니라 법정이다. 내로남불, 오렴치라는 꼬리표를 뗄 수가 없습니다. 오전에 국회의장님을 뵀습니다. 저분은 18대 때 여야 원내대표를 나누었는데 그때 아마 저희 당이 198석을 했었나 봐요. 근데 저희는 매일 만나서 김진표 원내대표의 바라는 바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다 챙겨드리고 이랬습니다. 우리 여야가 다시 한번 형제로 만났으면 합니다. 네, 우리 황우여 비대위원장님 민주당 방문을 환영합니다. 국정 기조 전환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집권 여당의 품격에 맞는 행동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우리 민주당 야당이 뭔가를 막 해나가면 여당이 이걸 막 하고 막는 이런 양상이라 저도 가끔씩은 우리가 여당인가? 저도 가끔씩은 우리가 여당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형제로 만났으면 합니다. 우리가 여당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네, 두 분 표정이 웃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떠올랐는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뭐 이른바 라떼는 말이야. 나 김진표 원내대표랑 여야 원내대표 할 때 의석수 많은 당이 양보도 많이 해주고 그랬는데 이런 추억에 좀 젖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갈래들을 많이 남기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뭐 웃으면서 공격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뭐 우리가 간혹가다 여당인가 착각이 든다. 네. 제가 볼 때는 여당인가 착각하기 전에 공당이 맞는지 먼저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해라라는 말씀을 좀 화면이 하고 좀 싶어요.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당시 황우여, 김진표 여야 원내대표로 이제 만났을 때 저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때는 좀 우리는 대화도 많이 하고 좀 형제 같았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얘기로만 들었습니다만 예. 제가 목격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저 당시에는 그래도 정치에 낭만이 있었다. 앞에서 싸울지언정 뒤에서 소주도 한잔하고 그 목욕탕에서 만나면 서로 인사도 하고 뭐 예. 등도 밀어주고 하는 낭만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목욕탕에서 만나도 인사조차 안 하고 지나간다. 뭐 소주 한잔하는 일은 없어진 지 오래다. 근데 결국에는 이 말뜻은 뭐냐면 대화가 사라졌다는 거죠, 서로. 대화가 사라졌다는 거고 정치 간의 여야 간의 대화가 사라졌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피해가 국민들께 돌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황우여 지금 비대위원장이 저런 발언을 한 것 자체의 목적 자체가 예. 우리가 좀 더 대화의 폭을 넓혀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진위는. 예. 근데 그걸 받아친다고 하는 것이 고작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우리가 여당인가 착각이 든다 정도의 발언이 나간다라고 하면 이게 진짜로 야당, 대한민국 공당의 대표가 할 수 있는 발언인가? 이게 이렇게 웃음 섞인 자조를 하면서 이게 할 말인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도 대한민국의 거대 의석을 가진 공당으로서 공당답게 행동해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싸울 때 싸워도 그때는 여야 원내대표가 형제 같았다. 낭만이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두 분도 여기서 맨날 싸우시지만 친하시잖아요. 저희가 뭐 소통하는 거죠. 싸우는 거 아닙니다. 예. 대화도 많이 하시고. 그래도 예. 이게 좀 젊은 정치인들은 여기서 뭐 할 말들은 하지만은 뒤 돌아서면서 웃으면서 나가고 그래도 할 얘기들을 또 나눠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좀 더 필요한 주제면 대화도 나눠보는 것 같고. 예. 근데 이게 저희들은 뭐 힘이 없으니까요. 위에 힘이 있는 정치인들께서 힘이 왜 없으십니까? 저희들은 아직 없죠. 근데 힘이 있는 의원들께서 예. 더 많이 여야 소통을 해라. 그러면 이게 사실은 또 이해할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당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다 하는 거는 좀 뼈 있는 농담 같긴 한데 어떤 의미로 한 거라고 보세요? 저는 진짜 제가 당직자 근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뭐 의대 정원 문제도 처음에 좀 반짝 관심 갖는 것 같다가 그냥 지금 방치 상태 아니겠습니까? 좀 국정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고 정말 증명하는 자리인데 유능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일도 좀 열심히 하고 뭐 이번에 KC 인증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몰랐다. 아니 저는 참 그거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니 예. 여러 부처가 합동적으로 발표하는 건에서 나는 몰랐다. 그리고 여당 중진 의원들이 막 비판하고 정말 뭐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정말 국정 운영할 것 같으면 좀
저희한테 빨리 정권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정말 열심히 할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정말 열심히 할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난 문재인 전 정권 당시에 천조 부채 시대를 만들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지금 시간이 없다라고 하셔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말하고 있는 대한민국 3대 개혁까지부터 시작해서 경제정책까지 중장기적 경제정책까지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이 부분도 진짜로 말씀을 다 하나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이제 2년이 지났고 국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께 여당에게 준 시간은 5년이다. 앞으로 남은 3년 동안에 이러한 부분들이 훨씬 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로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지금 당면 과제 제일 큰 게 전대룰이잖아요. 어제 뭐 상임고문단도 이제 민심 반영하지 않으면 우리 생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당원 100% 룰이 바뀔 가능성이 커지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감히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당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되는 집안 따라하라 했거든요. 자, 그러면 현재 그 국회에서 굳이 따지면 잘 되는 집안 민주당일 겁니다. 네, 근데 민주당은요. 지금 당원 중심 정당 외치고 있어요. 당대표가. 네. 그리고 지금 국회의장 선출에도 당심을 반영하자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국민의힘에 니네 당심만 갖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일관되게 민주당의 프레임에 휘말려 들어가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라. 계속해서 민주당이 짜고 있는 프레임에만 들어가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다. 민주당은 왜 당심을 25% 반영하고 있는가, 고작. 그리고 지금 이번에는 더 당심을 반영할게라고 주장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도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당원 몇 프로의 룰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다도 이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겠다라고 했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뿐만이 아니라 비대위원들께서 국회의원들의 말도 듣겠다, 당선인의 말도 듣겠다, 그리고 원내위원장의 말도 듣겠다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의 말을 들어서 이것이 진짜로 누군가의 특정인을 위한 룰이 되지 않게끔 정말 당원들도 만족하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룰이 될 수 있게끔 변경되면 좋겠습니다. 네. 전당대회 앞두고 한동훈 전 위원장 등판론이 계속되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계속 견제구를 날리고 있죠. 홍준표 시장, 그럴 거면 나와라 이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때리기만 하지 말고 시도지사도 전당대회 출마가 충분히 당원 당규상 가능하니 나와서 내가 이 당을 구하겠노라. 이러고 한동훈과의 어떤 건건일척의 승부를 벌이면 어떻겠느냐. 근데 그 이후로 무반응이에요.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한동훈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나서서 구해야죠. 그래서 제가 어제 내린 결론이 홍준표 시장이 경상도 상남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좀 쫄보더라. 네, 신지호 전 의원, 쫄보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펼쳤는데 홍준표 시장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이런 글을 좀 썼다 지웠는데요. 공천을 엉망으로 해서 참패의 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뻔뻔하게 나왔다. 자화자찬이라니 어이가 없다. 이런 글들을 또 썼다 지우고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최근에 또 공세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홍준표 시장 이 부분에 대한 좀 뭐 반공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당대표도 하고 대선 후보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수 정당에 대한 그런 애정이 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시험 잘 봐서 검사로 행세하고 상관 잘 만나서 법무부 장관의 여당 대표까지 한 정치 초짜, 출마도 못 해본 여당 대표가 총선에 대패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국민의힘의 기반이 무너지는 소리가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다시 그러한 경험을 하고 싶지 않고 그러한 자괴감에서 나온 아우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시장 의견에 일견 좀 공감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뭐 저희 입장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를 하셔서 다시 뭔가 좀 민주당하고 각을 세우면은 뭔가 좀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데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입장에서는 많이 안타까운 게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뭐 2조 심판했는데 이번에 또 김종숙 여사 심판하고 그 후에 또 심판할 텐데 심판하다가 예. 저희한테 선거에 지면은 아무래도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안타까움을 표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김민수 대변인이 어제 한 언론에서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이 측근에 전당대회를 나가겠다는 결심을 밝혔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또 그걸 부인하는 보도가 또 나왔더라고요. 지금 그런 얘기들이 좀 당내에서 계속 돌고 있는 건가요? 뭐 돌고는 있는데 유언비어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것이 진실이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말씀드렸는데 정치 초짜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여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요. 초짜도 신인도 공정한 경쟁과 실력을 통해서요 바로 설 수 있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제가 저희 당에 또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요. 왜 이렇게 싸우세요? 국민들 보기 창피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총선에 지고 나서요.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어떻게 성장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반성하는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이나 홍준표 대표나 그리고 여기 당대표에 나오려고 하는 모든 후보들이요. 다 우리 당의 훌륭한 자산들이신데 여기가 싸우시면요. 이 지지자들이 또 싸웁니다. 이게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싸우시지 마셔라. 힘을 다 합쳐도 민주당 정말 이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가 만만치가 않다. 근데 이 내부 분열하지 마셔라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싸우지 말라는 건 홍준표 시장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이신 뭐 거죠? 비단 홍준표 시장뿐만이 아니라요. 공세를 여기... 주로 홍준표 시장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제가 뭐 제 말에 한 90%는 홍준표 시장일 수 있는데, 근데 네. 이뿐만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안에 내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예. 이게 싸울 때 아니니 부디 좀 힘을 합쳐줘라라는 네.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요즘에 이것 때문에 고심이라고 하네요. 마지막 주제 보여주시죠. 당원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걸까요? 탈당 러시 걱정이 좀 있다고 하는데 김지호 부대변인님 실제로 많이 빠졌어요? 아니 이제 그 지난주 목요일 날 예. 의장 선거 있고 좀 초기에 예. 좀 많이 탈당을 하셨는데 지금은 좀 많이 진정된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예. 예. 그 작년에 체포동의안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비슷한 탈당 흐름이 보였다고 합니다. 예, 장경태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 10,000명 정도 빠져나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어떤 얘기인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1만여 명에 이르고 있긴 한데요. 이제 어제부로 많이 잦아들었고요. 어찌되었건 의장 선출 이후에 이 개혁 공천을 실현한 민주당이 개혁 국회를 열어가길 바랬던 마음들이 조금 뭐 실망을 주지 않았나, 혹은 뭐 그렇게 느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개혁 의지는 충만하다.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도 잘 품어 안고 열심히 개혁과 민생의 국회로 책임의장의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네, 국회의장 경선 후폭풍이 거센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당원 10,000명 정도가 당을 빠져나갔다 그러고 실제로 그래픽 보여주시죠.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좀 꺾이면서 이런 여파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걱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총선 이후에 보이고 있는 것이 의석수에만 너무 의존해서 민심을 계속 왜곡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물론 108석으로 참패를 했어요. 근데 45%의 국민들이 지지를 했습니다. 이 말뜻은요. 지금 5%의 차이가 정말 이렇게 큰 의석수를 갈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역시도 총선 결과는 너무나 행복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이 뜻하고 있는 속뜻을 한 번 정도는 해석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이 정말 수를 계속 잘못 놓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번에 당원들이 위력 행사를 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지금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층들이 본인들의 목소리를 계속 국회의원들이 쫓아온다는 걸 느꼈어요. 예. 이걸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자극,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마치 도파민 중독과 같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들이 요구하고 목소리를 냈더니 야 국회의원도 쫓아오네, 당대표도 쫓아오네. 근데 이번에 지금 추미애라고 외쳤는데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더 큰 이력을 보여줄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재명 당대표가 개딸에 의해서 흥했는데 개딸에 의해서 쇠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지금 마찬가지로 거대 의석으로 정부에 계속 위력 행사를 하고 있는데 당원들도 똑같이 위력 행사를 민주당이 하는 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발 좀 이렇게
이성적으로 상황들을 바라보고 대화와 협치도 시도해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지호 부대변인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의원들 표심하고 당심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민주당 과제 같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워낙 당원이 권리당원이 250만 명으로 거대 정당이고 또 어떤 그 보수 정당과 정말 거대한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 좀 경쟁하다 보니까 민주화 운동의 경험이 많은 엘리트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정치의 고관여자인 엘리트 정치인과 또 대중 또 당원들의 의견이 이렇게 갈리는 상황이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권이 더 우선되냐, 왕권이 우선되냐 이러한 얘기인데요. 사실은 저희는 당원 중심 민주당을 펴기 때문에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총선에 워낙 승리를 하다 보니까 당원 기대가 높았고 그런데 당원의 민심을 저버렸다고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상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더 노력해서 당원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민주당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거침없는 김지호 부대변인이 말씀을 상당히 좀 아끼시네요. 네. 어쨌든 뭐 당심 달래기가 또 민심과 맞닿아 있어야 하는 게 또 민주당의 과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까지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서울은 이렇게 반소매가 더 어울리는 날씨입니다. 벌써 서울 기온이 24도를 웃돌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온은 4도가량 더 오르겠고 그 밖에 태백 산맥 서쪽 지방에서도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불어드는 동쪽 지방에서는 한낮에도 비교적 선선하겠으니까요. 오늘 외출하실 때는 지역별 날씨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어제 서울에서는 한낮에도 흐리고 선선했는데요. 오늘은 이곳 한강공원에도 벌써 볕이 꽤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이 맑거나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수도권 등 서쪽 지방에서는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이 지역별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과 대전 28도, 전주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차가운 동풍의 영향으로 동쪽 지방은 한낮에도 강릉 22도, 포항 19도에 머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외선 지수는 지역별 편차 없이 전국에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높은 수준인 만큼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발라주셔야겠고요. 오존 농도는 동해안과 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에도 하늘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에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다가오는 휴일에는 서울 등 전국 곳곳에 비가 시작돼서 다음 날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제주 산간 지역에는 벌써 닷새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으니까요. 산불 등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음주 뺑소니 의혹을 받던 가수 김호중 씨가 사고 당시 술을 마셨다고 사건 발생 10일 만에 인정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김 씨가 과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이 사고 17시간 뒤에야 이루어진 탓에 결정적인 증거는 확보되지 않은 상황. 사고 당시 혈중 농도가 0.03% 이상이라는 점을 경찰이 증명하지 못하면 김 씨가 음주운전을 시인했다고 해도 처벌로 이어지긴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이창명 씨는 교통사고를 낸 뒤 본인의 승용차를 버리고 현장을 떠났는데요. 한참 뒤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도 비슷합니다. 지난 2015년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피해자가
30대 음주 운전자 차량에 치여서 숨진 사건인데요. 19일 만에 자수한 운전자는 음주 사실을 시인하지만 결국 음주 운전 부분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 과거의 두 사건 모두 위드마크 공식으로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체중, 경과 시간 등을 고려해서 사고 당시의 혈중 농도를 추정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이창명 씨가 술 먹었다라고 진술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적게 먹었다, 안 먹었다, 또 술을 남겼다 이런 진술이 있다 보니까 피고인에게 유리한 시점과 양을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산정하니까 마찬가지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크리반 아빠 뺑소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가해 운전자가 19일 만에 나타나서 자신의 음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친구 3명과 소주 6병 이상을 마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마셨느냐, 그리고 또 친구와 나눠 먹었으면 얼마만큼 술을 언제까지 먹었느냐,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 대법원까지도 무죄 판결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더라도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다르고 술을 마실 때 물이나 안주를 얼마나 섭취했는지 등 변수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형사재판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도 혐의 입증의 걸림돌로 꼽히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김호중 씨 사건에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러한 다양한 변수 사이에 알코올을 얼마나 섭취했는지 입증하는 게 관건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수치가 정확히 나타나야 되는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더라도 그 변수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 이상을 상쇄시킬 정도로 많아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술 마신 양이 많아야지 이번 사건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받는 기준을 충족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이후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산 것으로 파악이 된 김 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고 후에 추가 음주를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김호중법 신설을 법무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일파만파 커진 김호중 사태, 진실 공방에서 음주운전 처벌 가능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가수 김호중 씨가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씨가 팬카페에 복귀 암시글을 올린 것도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김호중 씨는 사고 뒤 지난 11일부터 태연히 경기 고양에서 순회 공연을 열었습니다. 음주운전 의혹에 불이 붙은 지난 주말에도 이틀간 창원에서 콘서트를 강행했습니다. 환불을 원했던 일부 팬들에게 제대로 된 조치도 취하지 않은 데다 콘서트 취소를 기다렸는데 취소가 안 되더라고요. 환불 문의를 하니까 환불이 좀 어렵다,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공연 중에도 진실은 밝혀질 거라며 팬들을 속인 김 씨는 공연이 끝난 뒤에야 음주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사고 뒤 잇따라 진행한 공연으로만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렸을 거로 추정되는데 대규모 환불과 위약금 발생을 막기 위해 거짓말로 시간을 끈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3일부터 열릴 슈퍼클래식 공연은 김 씨가 출연한 가운데 그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공연 주관사가 대체 출연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인데 주최 측인 KBS는 명칭과 로고 사용을 금지하며 손절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초 경북 김천 순회 공연도 주최사이자 연출 담당인 회사가 불참을 선언한 상황. 경찰이 김 씨 신병 확보에 나설 수도 있는 만큼 향후 공연 진행 여부는 불투명 그 자체입니다. 이에 따라 김 씨의 금전적 책임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광고 계약, 출연 계약, 콘서트 계약에 위약금 규정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위약금들이 얼추 다 계약을 봐야겠지만은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닿을 수도 있겠죠. 뒤늦게 고개를 숙인 김 씨. 하지만 팬카페에선 모든 결과가 나온 뒤 돌아오겠다며 사실상 복귀를 시사했고 일부 팬들은 자책하지 마라, 누구나 실수는 한다라며 여전히 김 씨를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거짓말로 일관하며 일정을 밀어붙인 김 씨와 소속사. 강성 팬덤 뒤에 숨어 대중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10대로 보이는 남학생들이 차량에 있는 금품을 훔쳐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같은 날 주변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접수됐는데 경찰은 동일 범인 것으로 보고 행적을 쫓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야심한 시각, 인천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학생처럼 보이는 앳된 남성이 주차된 차량 앞을 서성입니다. 잠시 후 또래로 보이는 두 명과 함께 무언가를 확인하더니 기쁜 듯 손뼉을 마주치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 아파트 주민 A씨의 차량에서 현금과 지갑 등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이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힌 겁니다. 차키를 두고 핸드폰으로 문을 이제 잠그고 나갈 계획이었는데 깜빡을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에 알았고 차에 지갑과 현금이 없어진 것. 그런데 A씨 차량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하고 2시간쯤 뒤 1km 정도 떨어진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두 사건 모두 차량 문은 닫혀 있었지만 잠기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범인들은 이렇게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는 경우 차가 열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노려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인상착의가 비슷한 두 사건의 용의자들을 동일범으로 보고 행적을 쫓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경기도 과천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10대 2명이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몰래 훔쳐 운전하다가 잡히는 등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차량 내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청소년들이 차량을 운전하여 2차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으니 스마트키를 차량 내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용의자들을 붙잡는 대로 입건 여부와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이른바 개통령으로 불리는 반려견 훈련 전문가 강용욱 씨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수시로 직원들을 감시하고 가스라이팅했으며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 강 씨는 해명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의혹은 강용욱 씨가 대표로 있는 보듬 컴퍼니의 구직 플랫폼 리뷰 댓글에서 시작됐습니다. 강 씨 회사의 평점은 5점 만점에 1.8점. 퇴사자들이 의뢰 박한 평가를 주는 걸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낮습니다. 댓글에 달린 후일담은 더 충격적인데요. 평소 방송에서 보여준 차분하고 합리적인 모습과 달리 가스라이팅과 인격 모독이 심했고 마음에 안 들면 물건을 집어 던졌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CCTV로 앉은 자세까지 간섭을 했고 개인 메신저도 감시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 퇴사한 직원 다수가 정신과를 다니거나 상담을 받고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퇴사자들은 직원이 강아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회사로 평가했는데요. 또 다른 퇴사자는 강 대표의 유튜브 계정 영상에 재직 사실을 인증한 뒤에 배변 봉투에 담긴 스팸 6개를 명절 선물로 받아 치욕스러웠다고 적었습니다. 보호자 앞에서 모욕을 하거나 인격을 폄하하는 등 더한 게 많지만 강 대표를 나락으로 보낼 수 있어 참는다고 했습니다. 일파만파 커진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의 불똥은 강 씨가 고정 출연 중인 예능 프로그램으로 튀었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에 방송이 된 KBS 걔는 훌륭하다가 어제 결방됐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 편성됐습니다. 다음 주에도 결방할지 프로그램이 재개될지는 미정입니다. 공교롭게 강 씨가 운영을 해온 보듬 컴퍼니도 오는 6월 30일부로 반려견 교육 서비스를 전면 종료한다고 공지했습니다. 현재 강 씨의 SNS와 유튜브엔 의혹에 관해서 해명해달라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지만 강 씨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언론사 취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도중에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세종시에 있는 육군 3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에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국군 대전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습니다. 훈련을 지휘하던 소대장인 상사는 손과 팔 등을 크게 다쳐 국군 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군당국과 경찰은 훈련병이 수류탄 핀을 뽑은 뒤 던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중국인 일당 1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10명을 검거해 업주와 바지 사장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3년 동안 경기도 광명과 분당 등에서 마사지업소 3곳을 운영하며 중국인 여성들을 채팅 앱으로 모집한 뒤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애초 이들은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여행 가이드 일을 했지만 코로나의 영향으로 수입이 줄면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에게 고가의 가전제품을 빌리게 한 뒤 이를 처분해서 매각 대금을 챙기는 이른바 렌탈강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39살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39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 등은 2017년 10월부터 5년여 동안 저신용자 50여 명을 동원해 고가의 렌탈 제품을 빌리게 한 뒤 중고로 처분하는 수법으로 2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피의자로 다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사령관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가 경로하며 장관이랑 통화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사건 책임자 명단에서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주장하지만 김 사령관은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엇갈린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대질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제의 요구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야당이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 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특검 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네,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지자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이 최소한의 방어권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힘을 실었고 민주당은 일방통행, 역주행 정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내용 들어보시죠.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하고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인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권력 분립의 기반하에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국민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민생보다는 정쟁만을 위하고 여야 합의도 없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헌법상 방어권은 행사되어야 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 권한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일이 없다면 제2요구권을 행사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참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고집불통, 일방통행, 역주행 정권입니다. 기어이 국민과의 전면전을 하겠다니 참 어리석은 정권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하면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할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쇠기의 경일기입니다. 국민과 민주당은 특검법을 수용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 시간 동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검찰 인사를 단행하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할 생각에만 골몰했습니다. 이런 무책임하고 무도한 대통령은 보다 처음입니다.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전쟁을 피하지도 않겠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에 총력 대응할 것입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이후 여러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 유력한 차기 최고 지도자였던 만큼 향후 이란과 중동 정세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성일광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란의 대통령이죠. 라이시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로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를 둘러싸고 조금 무서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단순 사고가 아니다. 뭐 이럴 가능성도 조금 있다고 보십니까? 음모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사실 국가 수반이 타고 갔던 헬기가 네. 아무리 악천후를 하지만 또 착륙이 아니고 추락을 했기 때문에 또 같이 갔던 두 대의 헬기는 안전하게 타브리즈에 도착을 했는데 유독 라이시 대통령이 탑승했던 헬기만 또 추락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또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어떤 무력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음모론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란 측에서는 헬기에 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헬기 3대가 이제 같이 움직였는데 2대는 안전하게 가고 1대가 떨어졌다. 그런데 지금 뭐 악천후 이런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2대도 좀 영향을 받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금 음모론 쪽에 더 의견이 좀 쏠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긴 합니다. 사실 뭐 예를 들어서 한 2대가 같이 또 추락을 했으면 또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럼 최근 이란에서 나온 보도를 보면 악천후도 악천후지만 라이시 대통령이 탑승했던 헬기에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다시 새롭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악천후와 함께 기술적 결함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번 비극적인 사건을 일으켰다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최근에 갈등을 또 빚지 않았습니까? 사고 배후에 이스라엘이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의혹도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이스라엘은 즉각 부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뭐 이번 이 추락 사고와 관련해서 아무런 우리가 관련이 없고 미국 측도 사실상 전혀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자, 의심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2020년을 좀 돌아가 보시면 거셈 솔레이만이라는 이란 혁명 수비대 아주 유명한 그리고 아주 능력 있는 사령관이 이라크에서 암살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아마 그런 사건들을 이제 되돌아 보시면 또 이것이 이번 사건도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어떻게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현재로서는 그런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헬기 사고로 사망을 한 이란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란 내 서열 2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1위가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1위가 아니라 그 두 번째인 만큼 저 영향이 적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으로 이란의 어떤 국방 아니면 외교 이런 정책에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인가? 당연히 뭐 그럴 수는 없죠. 네. 왜냐하면 이란의 가장 중요한 국방과 외교의 중요한 정책 결정은 지금 화면에 보시고 계시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라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모든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가장 중요한 국방과 외교의 어떤 정책의 변화는 없겠지만 문제는 이제 이란 국내 문제, 그다음에 이란 내부 정치, 그다음에 이란의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그다음에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갈지가 이제 가장 이제 기초가 주목이 되는 것이죠. 네. 이제 영향이 크지 않아도 일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라이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강경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좀 어떤 인물입니까? 그렇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이미 이란 내에서도 그렇게 인기가 많이 높지 않았던. 네. 왜냐하면 강경파 이미지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검찰총장, 그다음에 사법부 수장, 뭐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장까지 높은 법조인으로서 아주 높은 지위를 다 했었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왜 이렇게 테헤란의 도살자라는 그런 악명을 앓게 됐냐 하면은 1988년 정도에 테헤란의 이제 검찰총장을 하고 있을 당시 이란 내에 이제 반정부 시위를 했던 정치범들을 사형 집행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란의 이제 반정부 인사들은 라이시 대통령을 상당히 많이 비판을 해왔고요. 네. 아마 그런 이미지 때문에 여전히 이란 국민들 사이에 그렇게 대중적인 인기를 얻지 못했던 그런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이시 대통령이 그러니까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뒤를 이을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하메네이가 서거하면 뭐 100% 라이시 대통령이 자동적으로 최고 지도자가 됐을 것이다. 네. 뭐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의 이 라이시 대통령을 뽑을 당시 추후에 최고 지도자가 서거를 하게 되면 그 자리를 이어받을 사람을 이미 찾아서 아마 임명을 했다.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메네이와 마찬가지로 라이시 대통령도 상당히 법조인으로 이름을 알려져 있었겠고 그다음에 또한 강경파로도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자리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이시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서거가 향후 이란 국내 정치에 어떻게 보면 권력 투쟁 양상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왜? 네. 자기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또 최고 지도자가 될 가능성도 또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런 네. 부분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권력 투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차기 지도자 자리를 노리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선거를 뭐 28일 날 다음 달 한다고 하는데요. 네. 자, 이 후보를 하게 되면 결국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이란에서 두 번째 높은 지위고 네. 그다음에 또 정치를 또 잘하게 되면 인기를 얻다 보면 또 최고 지도자 자리도 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대한 이제 내부 이란 내 어떤 다른 세력들이 누구 한 사람을 밀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권력 투쟁 양상이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지금 갑작스러운 사고 상황이긴 하지만 실장님께서 보실 때 차기 좀 유력한 어떤 지도자로 좀 뽑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뭐 인물들이 많이 함합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현재 국회의장직을 맡고 있는 무하마드 바게르 갈리파프라는 인물이 또 있고요. 국회의장인데 상당히 좀
강경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 인물을 좀 가장 유력하게 보는 전문가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사람이 갈리바프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온건한 인물이고 전 국회의장직을 역임했던 알리 라리자니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네. 네, 이 사람도 지금 화마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만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만 하메니 최고 지도자의 둘째 아들 네. 모자따베 하메네이라는 사람인데 비교적 아직 젊습니다. 젊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낮은데요. 왜 낮냐면 최고 지도자 자리를 다시 아들에게 대물림한다는 것 자체가 네. 세습을 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란 이슬람 혁명 사상에 좀 위배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국민들이 상당히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좀 낮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 내부 분위기가 조금 궁금한데 뭐 억압적인 정책이나 좋지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 이런 사건이 사실 뭐 좋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란은 오랜 기간 또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아왔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가 코로나를 잘 방어하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또 했고, 그다음에 2022년 또 히잡 시위 사태로 또 강경지압을 하면서 많은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또 사망하거나 지금 감옥에 가 있거나, 그래서 민심이 여론이 너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경제 상황도 너무 좋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를 사실상 라이시 대통령이 좀 잘 국내 정치를 잘 운영을 해서 해결했어야 됐는데 해결을 하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차기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이 좀 희망을 줄 수 있고 이란 국민들의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통령이라면은 문제 없이 잘 넘어갈 수 있겠지만, 또 이란 국민들을 실망시킬 그런 후보가 만약에 또다시 대통령으로 임명된다면 또 혹시 모르게 또다시 반정부 시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제 염려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대통령 사망을 두고서 애도의 목소리도 물론 나오고 있지만 그 이외에 이제 독재 종식이라든지 이런 목소리는 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젊은 층 사이에서는 역시 여전히 현 강경 보수 정권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이고, 네. 그다음에 또 이 정부가 히잡 시위 당시 너무나 강경하게 진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불만이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경제 문제가 여전히 잘 해결되지 않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도 지금 뭐 이란은 엉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회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희망적인 인물이 나와서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이란 사회가 좀 더 정상화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이란 내부 즉 국내 정치 문제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이제 6월 28일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가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혹시 예상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한 3-4명의 인물 중에서는 저는 네. 무함마드 바겔 갈리파프라는 현 국회의장직을 맡고 있고요. 네, 강경파라고 말씀하시는 예, 분이죠. 강경파이고 뭐 몇 차례 대통령 입후보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대통령에 선출되지는 못했습니다. 실패를 네. 했지만 아마 이번에도 또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라이시 대통령 헬기 추락사 관련한 거짓 정보들이 좀 SNS에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하긴 했는데요. 잠시 띄워 주시죠. 네, 이 영상을 이제 보시면 BBC 등 외신에 따르면요. 지금 이제 보시는 그 영상들이 저희가 이제 상과 관련된 그 영상이 있는데 그 상과 관련된 영상이 실제로 지금 영상 말고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바로 이 영상입니다. 이 상과 관련된 영상이 라이시 대통령이 추락할 때 영상이다라고 SNS에 올라와서 정말 높은 조회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가짜 뉴스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저런 가짜 뉴스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일단 영상을 보시면 영상이 적어놓은 대로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요. 네. 좀 비판적으로도 보시고 또 시간을 갖고 이 영상의 진위 여부를 좀 파악하신 다음에
이게 진짜 영상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워낙 그 컴퓨터 기술도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런 영상을 헬기가 지금 마치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게 실제 라이시 대통령이 탄 헬기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뉴스를 보실 때 또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가 보여드린 이 영상은 BBC가 이제 가짜 뉴스다 이렇게 분석을 한 영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두고 미국과 갈등을 좀 빚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주도했던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 이후에는 좀 정세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렇습니다. 이란 핵 문제가 여전히 아직 풀리지 않고 있고요. 사실 이란 핵 문제를 만들어낸 것은 사실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네.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 이란 핵 협정, 즉 JCPOA를 체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2018년 일방적으로 이 협정을 탈퇴를 했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계속해서 미국과 이란은 핵 협상을 해왔지만 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요. 여전히 핵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대선이 끝나면 여전히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란과 핵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이제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가 이란과 적대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애도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도만 한 게 아니죠. 또 추가적인 내용을 또 말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으로서 이제 계속 애도를 표명하고 아마도 조문단을 보낼지는 아직 뭐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네. 이런 이제 움직임은 미국과 이란이 대치하고 있지만 최근 보도에서도 오만의 중재로 비밀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협상을 계속 하고 있어, 대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네. 중동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여전히 중동 지역 정세 안정을 위해서 이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애도를 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란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중동 정세에 미칠 영향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고려대 성일광 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정부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직접 구매 제품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번복하면서 소비자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중국산 제품의 안전성 문제 해결과 더불어 국내 유통업체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혹시 몰라 직구하던 분유를 많이 사뒀다. 생기지도 않은 둘째 카시트까지 샀다는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앞서 정부가 인증마크가 없는 80개 품목의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하자 소비자들의 볼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네일샵을 운영하는데 이제 재료비가 좀 많이 들어서 해외 직구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이게 막힌다고 하니까 좀 많이 부담되는 상황이고. 결국 사흘 만에 계획을 뒤집은 정부가 재차 사과에 나섰지만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 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먼저 사과드립니다. 설익은 대책을 섣불리 내놓으며 국민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번복하는 일이 생기니까 어쨌든 국민으로서 소비자로서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런 거를 우려하지 않고 정책을 발표했나 싶어서 못 믿어온 부분도 있고. 소비자들이 직구를 하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에 있는 만큼 국내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직구를 못하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 기회에 정부가 어떤 점을 지원할 것인가를 더 고민해야 될 것 같다. 기획과 생산을 분리해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중국산 제품의 위해성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안전성 검증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란 목소리도 큽니다. 안전성 문제들이나 이로 인해서 품질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사전에 강력한 규제라던가 아니면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준비 인프라가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다만 위해성 확인 뒤 차단 방침을 두고 정부가 수많은 직구 제품을 일일이 검수할 수 있겠느냐는 실효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마늘이 생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는 벌마늘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마늘까지 가격이 급등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큽니다. 당장은 재고량이 많아서 가격에 영향이 없지만 생산량도 줄어들 전망이라서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오동공 기자입니다. 햇 마늘이 한가득 망에 담겨 판매되고 있습니다. 품질 좋은 마늘을 고르기 위해 꼼꼼히 살피는 소비자들. 최근 발생한 벌마늘 현상이 걱정입니다. 우리가 보통 먹는 마늘은 육종 마늘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이 여러 곡으로 쪼개진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이왕이면 좋은 품종을 먹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많이 힘들지 않겠어요? 2차 생장으로 마늘이 여러 쪽으로 벌어지는 벌마늘 현상은 생산량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마늘 생산량이 6에서 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벌마늘이 발생하면 이렇게 망으로 마늘을 팔기 어려워집니다. 간마늘 혹은 깐마늘로 팔 수밖에 없습니다. 벌마늘은 기본적으로 비싼 값을 받지 못해 농가의 피해가 커지게 됩니다. 원인은 잦은 비와 일조량 감소 등 이상기후 때문인데 남부지방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피해가 컸고 전남과 경남, 경북에서도 피해가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벌마늘 피해에도 당장 마늘 공급은 안정적입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재고량이 작년보다 9.3% 많아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마늘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고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마늘 같은 경우는 또 가공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수급 영향은 좀 적을 걸로 보여지고. 그러나 이미 올해 마늘 재배 면적이 농가 수입 등의 이유로 5.7% 줄어든 상황이고, 다른 작물 재배로 바꿀 가능성도 있어서 점차 가격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마늘 가격 오르면 수입산 가루를 사다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외국의 그 가루로 된 마늘가루 그런 거를 지금도 먹고 있거든요. 근데 될 수 있는 대로 이걸 장아찌도 담고 요 철 되면은 주부들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싸면 주부들이 좀 못 살 것 같아요. 벌마늘의 원인인 이상기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관점의 마늘 수급 관리가 필요합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죠.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늘 오후에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경찰서 앞에 현장에는 취재진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출석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몇 시에 출석을 할지는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이번에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켰고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을 하다가 열흘 만에 결국 음주운전을 했다고 사실을 밝혔죠. 김호중 씨가 오늘 오후 이제 잠시 뒤가 될 것 같은데요.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정확한 시간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업체 가격 인상이 잇따르는 가운데 치킨 프랜차이즈 BBQ도 모레부터 일부 제품의 가격을 평균 6.3% 올리기로 했습니다. BBQ 측은 재작년 5월 이후 2년 만에 110개 제품 가운데 23개의 제품 판매 가격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황금 올리브 치킨 프라이드 가격은 2만 원에서 2만 3천 원, 자메이카 통다리 구이는 2만 1,500원에서 2만 4천 원으로 오릅니다. BBQ 측은 원 부재료 가격과 최저임금이 오르며 가맹점의 수익성이 악화해서 불가피하게 가격을 올렸다며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서 조정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지자체와 합동으로 준공이 임박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 하자 특별 점검을 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과 인력 수급난으로 인해서 아파트 마감 공사 등 부실 시공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서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해 지자체 품질 점검단과 함께 내일부터 30일까지 현장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앞으로 6개월 내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 단지 가운데 최근 부실 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이나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시공사가 지은 아파트 단지 20여 곳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학생들을 돌봐주는 늘봄 학교가 운영되고 있죠. 맞벌이하는 학부모들 또 아이들에게도 만족도가 모두 높은 편인데 올해 2학기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아침 7시 40분 일찌감치 등교에 나선 초등학생들. 학교에서 나눠준 간식을 먹고 난 뒤 체험형 코딩 수업을 받으며 이른 일과를 시작합니다. 난 됐다. 선생님 됐어요. 선생님들의 돌봄 아래 체육이나 독서 활동을 즐기기도 합니다. 출근 시간대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을 위한 아침 늘봄 학교입니다. 출근해요. 그래서 오빠랑 저랑 둘이서만 나와요. 맨날 오면 재밌는 책도 많고 재밌는 친구들도 있고. 늘봄 학교는 오후에도 열립니다. 자칫 혼자 집에 방치될 수 있는 아이들이 수학이나 한자 등 다양한 수업을 학교에 남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집에서 그림 그리는 거는 혼자 하니까 재미가 없고 학교에서 하는 거는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협동을 해서 하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학원보다 만족도가 높습니다. 학교에서는 놀면서 배워서 좋은데 학원에서는 놀지도 못하고 계속 배워야 해요. 학부모 입장에선 아이들이 학원보다는 학교에 머무는 게 마음이 놓입니다. 무엇보다 사교육비 부담이 줄었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의 무거운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준 것에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관내 모든 학교에서 늘봄 학교를 운영하는 부산과 달리 서울은 늘봄 교실 확보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책으로 학교 밖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힘을 빼고 살살 빗어주면 돼요. 올해 2학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내후년부턴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늘봄 학교가 전면 시행됩니다. 돌봄 여력이 없고 사교육비 부담에 아이를 낳는 것도 꺼리는 가정이 늘어나는 가운데 늘봄 학교가 저출생 해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유성훈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이 3개월을 맞는 어제까지 복귀해서 출근한 전공의는 659명으로 사흘 전보다 31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0개 수련병원으로부터 확인을 해본 결과 소수이지만 일부 전공의가 복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공의 만여 명 가운데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으로 내년도 전문의 2,900명이 배출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 KBS 라디오에 출연해 복귀한 전공의는 극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집단행동에 따른 이탈을 인정하지 않아서 전공의들이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내년도 전문의 2,900여 명이 배출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후 처음으로 부산대학교와 경상국립대학교가 오늘 오후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부산대는 잠시 후 2시에 교무회의를 열어서 지난 7일 부결된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을 다시 심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측은 교무회의가 개정안을 부결하자 정부가 배정한 입학정원과 학칙상 입학정원이 일치하지 않는 국가행정체계상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며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같은 시간 경상국립대에서도 학무회의가 열려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차이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이 의대 증원분 40명을 모두 모집하기로 하면서 내년도 전체 의대 정원은 기존보다 1,509명이 증가합니다. 차 의전원은 어제 이사회를 열고 의대 정원을 40명 늘리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각 대학이 신청한 의대 모집 계획은 오는 24일 예정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심사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하마스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동시에 청구했습니다.
양쪽 모두의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3만 5천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대전 7개월여 만에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양측 수뇌부를 향해 칼을 겨눴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갈란트 국방장관과 함께 하마스에선 시나르와 데이프, 하니에 등 지도부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은 가자 전역에서 민간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들을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박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마스엔 살인과 인질 납치, 성범죄에 대해 책임을 물었습니다. It's my strong conviction that if we do not demonstrate our willingness to apply the law equally, if it is seen as being applied selectively, we will be creating the conditions for its complete collapse. 이제 공은 판사 3명으로 이루어진 ICC 전심 재판부로 넘어갔습니다. 만약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신병을 확보하는 것도 이론적으론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원국이 아니라서 ICC의 관할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의 동맹으로 역시 ICC에 가입해 있지 않은 미국도 이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been clear since well before the current conflict that the ICC has no jurisdiction over this matter. The ICC was established by its state parties as a court of limited jurisdiction. 또 이스라엘은 ICC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그 자체로 범죄라며 규탄했고, 하마스도 ICC가 사형 집행인과 피해자를 동일시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반소매 옷차림이 어울리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25도를 웃돌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온은 28도까지 올라서 6월 말에서 7월 초에 해당하는 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또 오늘 그 밖에 태백산맥 서쪽지방에서도 30도에 육박하는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반면 동풍이 유입되는 동쪽 지방에서는 한낮에도 25도 안팎으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지역별 날씨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이 맑거나 구름만 가끔 지나는 가운데 이곳 한강공원에는 볕이 봄치고는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수도권 등 서쪽 지방에서는 낮 동안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이 지역별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과 대전 28도, 전주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차가운 동풍의 영향으로 동쪽 지방은 한낮에도 강릉 22도, 포항 19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 오존 농도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있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보통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은 반면 볕이 강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한낮에 자외선과 오존 모두 강하겠으니까요. 바깥에서는 모자라 양산으로 볕을 피해 주시고요.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에도 하늘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에는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다만 다가오는 휴일에는 서울 등 전국 곳곳에 비가 시작해 다음 날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제주 산간 지역에는 벌써 닷새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으니까요. 산불 등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30분 더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